안녕하세요. 어, 주말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일종의 여러분들 지금 그 민사 소송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형사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해서 일단은 보여드리려고 제가 몇 개 창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어, 기본적으로, 저는 이 배상명령 신청이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재판부에서 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것 자체를 좀, 자체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상명령 신청 자체를 좀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걸로 저는 전해 들었어요. 내용은 제가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뭐, 그, 이 배상명령 신청을 했을 때, 어, 이 받아들여질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해서 진행을 좀 할게요. 어,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건, 이 김판정 씨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력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것들은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피고인 출석, 검사 출석, 변호인 불출석이 쭉 되고, 평안만 출석을 여기서 두 사람이 출석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이 정인들 속에서도 그 지난번 5차 때 나왔던 변호인, 정의는 권모식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상 신청인이, 어, 이전에는 보면은 여기에 뭐 한 5명 정도가 있죠. 다 불출석이에요. 그 다음에, 4월 28일, 이때도 지금 한 30 몇 명이 일단은 불출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판사가 매번 이 배상 신청인을 호명을 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호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불출석으로 적은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배상 신청인이 어, 한 30 몇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12일 그때도 보면은 여기에 평안만 출석을 했고, 피고인 변호인은 평안에서 2명 정도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김관정, 이수근 이런 사람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송씨만 나왔고 나머지 4명은 전부 다 불출석을 했다. 그리고 5월 12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일일이 숫자를 헤아려 봤어요. 어, 제가 헤아렸던 숫자로는 249명이 이 그, 배상 신청을 했어요. 배상 신청을 했는데 이게 총 전부 다 불출석한 걸로 나온 거는, 제가 이날도 참 방청을 했었는데, 이날도 배상 신청인을
호명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1차, 2차, 3차, 4차는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고, 1, 2, 3차는 출석했느냐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숫자가 적으니까 물었던 거고, 근데 12일에는 배상 신청인이 이렇게 많아서 호명을 일일이 하지 않았어요. 249명 정도 됐고, 그 다음에 5월 26일에도 분명히 이 배상 신청인이 뭐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그 배상 명령에 대해 가지고 이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준해서 신, 에,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형법상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 몇 가지 모든 범죄에 모든 범죄에 다 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법조항에 나와 있는 이 범죄들에 한해서만 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내용인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거는 이런 거는 그다지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그다음에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그다음에 배상 명령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그러니까 공판이 지연이 될 만큼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한 명 한 명의 배상 명령 신청이 돼 가지고 일일이 다 절차에 따라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배상 명령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이거 배상 명령 신청한 거에 대해 각하를 하는가 봐요. 근데 여기에서 특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라고 한 거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어, 현재 교환 자산이라는 부분이 스테이킹을 소위 말해서 오리지널로 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상을 받았는 수익, 이자 이런 거를 받았는 것을 재스테이킹한 거 이런 부분도 좀 빼야 되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피고인이 해당되는 범죄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금액을 지정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배상 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는 오로지 원금, 명확한 피해 금액 원금이 있어야지 여기에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태지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위자료, 이자, 뭐 이런 것들이 가만히 안 돼야지만이 배상명령, 배상명령 신청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민사인 경우에는 달라요. 그리고 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형사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게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 민사로 가서 민사소송을 또 따로 해야 되는데 이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1심이 시작이 되고 2심까지, 2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을 했을 때, 그 유죄가 났을 때는 거기에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이 되는, 받아들여지는 금액만큼은 강제 집행을 민사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와 이 그 배상명령 신청과의 이 큰 차이는 일단은 피해 금액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지금 우리가 공소장에 보면은 그 김판종을 제외하고 또 5명이 또 추가 송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공소장에도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럿이 됐을 때 여럿이 또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서 이 배상금을 지급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사람이 숫자가 이 피해자의 수가 많은 만큼 거기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다 명확히 또 봐야 돼요.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서는 어떠한 인과관계로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명확하게 뭐 써놓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또 배상명령 신청서 내에다가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또 적어 넣어야 돼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총 제가 헤아려 본 숫자가 불출석을 5월 12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냈는 사람의 숫자가 249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99%가 기각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않겠나. 이 재판을 심의 지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각하를 한다.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어, 이거는 대검찰청에서 나온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보시면 여기 법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임이 있어요. 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해서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뭐 그런 경우고 이 가정폭력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빼겠어요. 그리고 배상명령 제도란 여기 보시면은 일종의 뭐 설명을 좀 해놓은 게 있는데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의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 사건 심리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강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 좀 풀어서 써놓은 내용이 좀 있어갖고 그것도 좀 대충 좀 봤는데 여기에서 어, 배상 명령의 문제점을 이게 24년도 그 이 24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자료에 보시면은 배상명령 신청 인용률이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 가해자가 많거나 그 다음에 피해자가 많을 경우에 이게 인용되는 율이 좀 줄어드는 거고 인용률이 낮은 이유가 형사재판부에서 민사적 판단을 하기가 껄끄러워합니다. 라고 해놨는데, 형사만, 어,
소송에 대한 형사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이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에도 좀 부족한데 민사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배상명령 신청까지 다 이렇게 본다는 게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네요. 형사재판도 하기 바쁜데 배상명령까지 검토하기에는 부담을 가진다. 문제는 이런 배상 명령은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투자 사기의 신청을 많이 하는데 다수의 피해자들을 일일이 검토하기 껄끄러워합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사기 사건에서도 나타난 부분인데 민사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기각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두 번째가 가해자가 배상명령상의 금액을 다 부담하기에는 범죄의 가담 정도가 낮기 때문이고 제도 취지상 일부 인정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도 취지상 일부가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그 창원지법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원지법에서 260 몇 억 원의 해당이 되는 민사소송을 했는데 한 25명이 거기에서 일부 성소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일부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민사에서는 가능한데 240, 뭐 200 몇십억 정도 되는 게 7,500만 원으로 그 일부 인정을 해줘서 주어지는 배상금이 25명에 대해서 7,500만 원이라는 이게 이 민사에서는 가능한데 형사소송에서는 그게 형사소송 중에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이 보이스피싱을 예를 들어놨는데 실제로 범죄 수익의 쥐꼬리만큼 받은 하위 조직원이 잡혔다가 그에게 피해액 100% 책임을 묻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각하합니다. 이거를 저희 쪽으로 뭐 지금 사기 유사수신 이쪽으로 비춰봤을 때 뭐 그 지금 피고인도 있고 거기에 언급이 되는 뭐 총책도 있고 그다음에 최고 그 레벨의 사람도 있고 뭐 뭐 일종의 전략 책임자인 CSO 박승준이라든가 뭐 최영규 전 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 피해액에 대해서 구분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또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어떻게 나누어 줄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금액 자체를 명확하게 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오늘 봤던 내용 중에 여기에서 출금 신청 시 이점 반드시 참조하시길 바라며 해지 출금 신청 시기와 해지 출금 완료 기간의 시세 차익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해지 신청을 할 당시의 거래소의 금액 기준, 여기는 이제 시세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거래소의 가격으로 맞춰줬는데 출금을 할 당시에 그 출금을 할 당시 예를 들어서 1달러 하던 게 신청을 하고 나면은 뭐 수주일에서 뭐 1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1개월 후 돼서 정상적으로 해지가 딱 완료가 됐을 때에 그 거래소의 가격이 0.1달러, 그러면 10분의 1로 줄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원금이라고 하는 것,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 자체가 금액이 정확하게 그 소위 말해서
사기 유사수신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금액적으로 보장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금액으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끼리 검사하고 그다음에 원고 측 변호인하고 정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테이킹 자체가 암호화폐로 됐는데 원금을 그러니까 원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현금을 가지고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금액 부분이 피해 금액이라는 부분, 배상 명령의 피해 금액이라는 부분이 아예 그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피해자는 사기 등 피해를 입은 나머지 입은 나머지 분노에 차 배상 명령상 배상 명령상 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제출하기에 법원 입장에서는 인정해주지 못합니다. 여기 또 그 뭐 사기 피해에 위자료를 넣는 등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고 배상 명령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빼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 인용률을 받아들이는 그 인용률을 높일 수가 높이는 게 어렵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에요. 자, 아까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다음 26일에 그 이 배상 명령 신청을 했는 사람의 숫자를 배상 신청인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이게 지금 끝이 뭐 계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2일 기준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여기는 박이에요. 박, 황 뭐 이렇게 나가는데 뒤에 채채채채 나오고 뭐 어쨌든 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 그다음에 민사도 마찬가지로 민사도 일부 성소가 났고 이미 뭐 그쪽에서는 뭐 나름 그 준비를 해 오셨던 분이 뭐 알아서 또 뭐 추가로 하시겠죠. 근데 지불 불능 상태라는 그 자체를 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본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재단으로 편취한 것들이 원래 자리로 들어가도록 그냥 놔두는 게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합리적으로 이 일처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뭐 여기서 249명이 배상명령 신청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배상명령 신청을 한 번 해가지고 각하를 당하거나 기각을 당했을 때는 아예 다음에 어, 이 한 번 잘못됐기 때문에 1심에서 안 됐으니까 2심에 가서 다시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도 안 돼요. 한 번이에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은 배상명령 신청을 한 번 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 그 사건이 형사 사건이 선고가 유죄로 됐을 때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민사를 다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1심, 2심, 2심이 완료되기 전, 선고 전에
1심과 2심에서만 이거는 한 번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범죄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그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간략한 부분도 써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배상명령 신청서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취합이 돼서 신청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판이 지금 봐가지고는 6월 내로 선고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물밀듯이 이 배상명령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249명 정도의 배상명령 신청한 내용을 그 현 재판부가 이거를 담당을 해서 인용을 할 건지 각하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재판에 뭐 영향을 지연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을 때는 그냥 각하가 되는 거다라고 각하를 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금액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적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게 공소장에 보면은 제가 오늘도 공소장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공소 내용에서도 뭐 금원을 받아. 나중에 가면은 그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뭐 48만 여만 명이 72만 내에 걸쳐가지고 뭐 돈을 받아 그거를 다시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가지고 투자를 하게 했다. 말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원금이 현금이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검사도 원금이 현금이 아니다라고 이미 말을 해버렸고 그런데 지금 원금이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지금은 재판부에서 아무리 봐도 원금은 가상자산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뭐 이러나 저러나 현금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정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배상명령 신청인들이 전부 다 불출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일일이 호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배상명령 신청인 허재백 하면은 거기 출석을 했으면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은, 예, 뭐 출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런 사람들은, 어, 그 법정에서 뭐 피해자 진술을 재판부 쪽에 요청을 해가지고 피해자 진술도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람들은 그 법원의 공판 일을 그 통지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꼭 법정에 방청을 하거나 그게 출석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 단지 통보를 언제 공판이 열리는 거를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공판 일자는 전달이 되는가 봐요. 뭐 우편으로든 이렇게 공판 일자 통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민사소송 관련해 갖고도 조금 들여다봤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이제 뭐, 개별적으로 그걸 따져야 될지,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변호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뭐, 송달료, 인지대, 뭐, 인지세, 뭐, 이런 것들 다 하더라도, 어, 그래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100만 원 넘게 이렇게 좀, 그게 제 기억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어, 5천만 원 정도 기준을 봤을 때, 뭐 그런 비용이 좀 추가로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민사도 그렇고 형사법상으로도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 이 원금 회복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뭐 이긴다고 손 치더라도 감옥에 보내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고통받았는 거를 감옥을 보내는 걸로 만족을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이길 수 없다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거의 확신을 하고는 있지만 설령 이긴다 손 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수월하냐, 그리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꽝이다라고, 뭐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뭐 10만 불을 투자를 스테이킹을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근데 10달러를 받는다. 그러니까 만 원 정도. 뭐 지금 환율로 하면은 뭐 한 14,000원 되겠죠. 14,000원 받는다. 1억 4천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14,000원을 받는다는 거를 나는 14,000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하나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이것저것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작성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지난번에 어, 부산경찰청 담당 수사관하고 나눈 내용 뭐 그런 것도 공유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지금은 어, 좀 제대로 방향을 잡고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배상명령 신청과 뭐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어, 이 공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손실을 만회를 할 수 있는지 만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다가 배상명령 신청 자체가 각하가 이렇게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조금 스타디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또 찾아보시고 어,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도 당연히 좋죠. 누구 한 사람이 입에 입 벌리고 누워 있는데 통 넣어주는 그것만 받아 드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얌체스러운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저런 내용을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내 스스로 확인을 해보는 거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5월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지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정인이 황동석, 강지원, 고씨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왜, 어, 운영사의 대표, 또 박 씨는 또 없는지 모르겠고, 6월 9일에 이때도 4명 정도를 지금, 정인으로, 어, 채택을 해놨는데, 어, 이때 한번, 아마 지금 봐가지고는 7차, 8차 정도, 5월 26일, 6월 9일, 그리고 한 번 정도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아마 선고가 나지 않을까. 예, 선고 결과는 저는 계속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로 참조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어, 이렇게 이 예측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예측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었고, 어떻게 지금 재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참 좋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거기 법무법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 뭐 지금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 지검장 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거기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을 변호를 할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이 피해자 수가 이만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뭐 비즈니스적인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도덕적으로도 변호를 하지 않겠지요. 근데 제가 지금 두 사람은 변호인 누구라고 나와 있지만은 나머지는 법무법인으로 해가지고 몇 명씩 있어요. 근데 피해자 측이나 피해자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어떨 거며, 그 다음에 담당 검사가 있고 그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있는 사람은 검사 출신의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울산지검의 지검장 거지 한 사람이더라. 뭐 이런 거를 또 참조를 좀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증거싸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싸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싸움을 못한다. 해봐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